일부에서 대학에 인용된 시경과 서경의 문장들을 보셨는데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고대 중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설을 읽다 보면 꼭 한 번은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중국 역사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세 나라 모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유물이 고인돌과 비파형 청동검 빼고는 거의 없는데 이 고대 중원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적 문헌과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유적 발굴이 없어서 서양에서는 하나라가 역사시대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라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어서 주로 상나라와 주나라를 위주로 얘기해야 하는데요. 사기를 쓴 사마천은 고대 중원의 역사시대를 요순시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임금에게 9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훌륭한 덕성을 가진 순에게 왕위를 선양했고 또 순임금 역시 아들이 있었지만 황하의 치수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한 우에게 왕위를 선양해서 중국 역사에 선양이라는 아름다운 정권 이양의 모범을 남깁니다. 그런데 우임금은 아들인 개에게 왕위를 넘겨줬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자기 아들이 아닌 순과 우에게 왕위를 넘긴 것은 아들보다는 순과 우가 더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인데 우임금이 왕위를 넘기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들 개가 훨씬 훌륭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개가 나라 이름을 하로 바꾸고 하나라의 시조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나라는 요순의 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17대에 걸쳐 470년간 지속된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거왕인데 이 거왕이 대표적인 폭군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라의 제후국 중에서 상나라의 임금 탕이 당대의 훌륭한 인물로 꼽혔던 모양입니다. 이윤이라는 사람이 내가 탕임금과 함께 이를 도모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탕임금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다가 요리사가 돼서 궁중의 주방에 취직을 합니다. 어느 날 탕임금이 아주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고 칭찬해주기 위해 그 요리사를 불렀더니 이윤이 나타났습니다. 이윤은 자기가 만든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과 도탄에 빠진 천하를 구해내는 방법이 다르지 않다고 비유하면서 폭군 거왕이 다스리는 하나라를 정벌할 방법을 말해서 그 자리에서 탕왕에게 발탁됐고 나중에는 상나라의 재상이 됐는데 그런데 원래 재상과 요리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재상은 원래 천관 총재라는 벼슬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천관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총재는 제사에 쓸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가 끝나면 참석자에게 음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총재가 당시에는 백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제사에 참석한 주요 인물들과 시족 대표들에게 골고루 음식을 나눠주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총재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했는데요. 요즘도 국정을 요리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신분과 역할에 따라 음식을 골고루 나눠줌으로써 사람들의 불만이 없게 하고 정치를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요리사와 재상의 임무가 같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노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치대국, 약, 팽소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작은 생선은 조심해서 굽지 않으면 껍질이 눌어붙거나 금방 타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것처럼 국정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로 보입니다. 정치를 요리에 비유한 말이 많은 것은 요리사와 정치가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일 텐데요. 전직 요리사였던 이윤이 상나라의 혁명을 위한 여러 가지 계책을 내서 결국 탕왕은 혁명에 성공했고 천자국 상나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상나라는 30대에 걸쳐 550년 동안 지속됐는데 상나라 문화의 특징은 종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된 상나라의 유물은 주로 엄청나게 큰 청동솥과 청동제기들인데요. 천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재정일치 사회였고 제사를 지내려면 신에게 술을 바쳐야 하니까 술 문화가 또 그만큼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술을 나눠 먹는 음복을 해야 하니까 그만큼 술을 많이 먹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때까지는 이 상나라 역시 하나라처럼 신화시대를 역사시대인 것처럼 사마천이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 말에 갑골문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상나라의 존재가 확인이 됐는데 나중에 이 자료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사마천이 쓴 상나라 왕조의 순서와 거의 일치해서 사기가 굉장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썼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갑골문이 발견된 배경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1899년에 안양현 소둔천에 사는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여기가 상의 수도였던 은허, 은의 예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고문서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인에게 간단한 약재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집에서 직접 약을 다려 먹을 생각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약재를 사다가 집에서 약탕기에 다려 먹었던 풍경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왕희영이라는 사람이 하인이 사온 약재를 살펴보니까 약재에 섞여 있는 뼈 조각 중에 옛날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게 글씨라는 걸 모를 정도로 올챙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모양인데 고문서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왕의영이 한약방으로 달려가서 이 뼈 조각을 어디서 났냐고 캐물었고 뼈가 묻혔다는 곳에 가서 조사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동물뼈가 발견이 됐는데 전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갑골은 거북의 등딱지와 동물의 뼈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발견된 갑골문은 등딱지가 아닌 거북의 배딱지를 사용했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걸핏하면 점을 쳤는데 거북의 배딱지에 점을 치는 이유를 새기고 그걸 달궈서 뼈가 갈라지면 점술가가 그 점을 해석한 결과를 옆에 또 새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점을 칠 경우 왕이 몇 날 며칠에 옆 나라를 정벌하면 이길까요? 혹은 비가 안 오는데 희생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올릴까요? 이런 것들을 물었고 그 점의 결과가 좋다 혹은 나쁘다고 나온 것을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병에 걸렸는데 언제 나을지 이런 걸 물은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갑골문의 발견을 시작으로 상나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아까 갑골문이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 은의 폐허인 은허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상나라였는데 상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나라 사람들이 기록에 전부 은나라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뒤에 조선을 이씨조선이라고 낮춰 부른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상나라가 망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주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물건을 팔고 사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바로 상인이라고 부르면서 천시했습니다. 이제라도 상나라로 불러주면 좋은데 논어를 비롯한 많은 육아경전에 상보다는 은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은나라로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 전 왕조를 끌어내려야 혁명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캐릭터가 하나라의 거왕을 빼박았다고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주왕 역시 잔인한 폭정을 한 폭군이었고 거왕에게 마리가 있었다면 주왕에게는 이때 달기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주지육림,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나뭇가지에 걸어서 방탕하고 호화스러운 술잔치를 즐겼다거나 포락지형이라고 해서 둥근 구리기둥에 기름칠을 한 다음 밑에서 불을 떼서 뜨겁게 달구고 죄인이 그 구리기둥을 건너다 떨어져 죽게 하는 형벌을 즐겼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나라에서 만들어져 계속 이어져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왕과 달기의 이야기를 100% 다 믿을 수는 없는데요.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처럼 주왕도 사실은 그 정도의 폭군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은 왕위를 교체한 혁명을 이끈 주나라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나라가 혁명을 한 것은 왕위가 탐이 나서가 아니라 주왕이 너무 폭군이고 지나친 폭정을 했기 때문에 하늘이 주왕을 버리고 주나라를 선택한 거다. 그것을 기명유신, 명을 새롭게 받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주왕처럼 폭정을 한다면 하늘은 우리를 버릴 것이다. 은나라가 모신 신이 제 혹은 상제인데, 상제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인격신에 가깝다면 주나라가 모신 신은 천인데, 이 천은 천명을 내려주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모든 만물을 관장하는 존재고, 천명은 백성의 소리인 민심을 통해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천명을 깨달으려면 민심을 잘 읽어야 한다는 건데요. 상나라와 주나라 모두 역성혁명을 통해 등장했지만 주나라만의 정당성은 이 혁명이 한데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주왕실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었다는 건데요. 기업은 어떤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가문의 소망이 담긴 가업을 말하는데, 특히 혁명처럼 엄청난 일은 어느 날 내가 해야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대에 걸쳐서 공을 쌓아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노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만 아버지의 돌을 버리지 않아도 효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주나라 왕실은 3년이 아니라 3대 이상에 걸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효의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주왕실의 가계도를 보실까요? 고공단보는 주나라를 중흥시킨 인물인데 무왕이 천자에 등극한 이후 태왕으로 추존이 됩니다. 계력은 왕계로 추존이 되고 아버지인 희창은 문왕으로 추존되는데, 혁명으로 왕이 되고 나서 몇 대 위 선조까지 추존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혁명이 기업을 계승한 효의 전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조선 세종시대에 나온 용비어천가의 시작이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육룡이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인데, 태조 이성계의 4대까지 추존한 것이 바로 주나라를 본떠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고공단보가 후계를 걱정하면서 보니까 막내인 계력의 아들 창의 인물됨이 범상치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력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니까 장남 태백과 차남 중홍이 아버지와 계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집을 가출했는데요. 이것은 백이숙제의 미담과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태백과 중홍 두 사람이 가출해서 간 곳이 지금의 상해와 항주 부근인데, 여기에서 태백과 중홍은 오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고공단보의 해안으로 주나라 가계는 계력을 통해 무사히 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은나라 주왕은 한창 폭정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은나라의 충신 구후와 이쿠 두 사람이 나서서 간언을 하니까 주왕이 두 사람을 죽인 후에 젖을 담가서 천자의 하사품으로 각 나라의 제후들에게 보냅니다. 제후들에게 공포심을 줘서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한 건데요. 주나라에도 충신의 살로 만든 젖이 도착했고, 그것을 받아든 주임금 창은 친구였던 두 사람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주왕에게 알려져서 주왕은 주임금 창을 유리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지에 갇힌 창은
옛날 복희 씨가 만들었다는 8궤를 떠올리고 이것을 응용해서 64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주임금 창이 64궤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의 역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배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주임금을 성인이라고 칭송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창의 장남인 배급고가 부왕의 사면을 청하기 위해 은나라 수도에 들어와 있었는데 주왕이 이 배급고를 죽여서 국을 끓이게 합니다. 그리고 주임금 창에게 보내서 성인은 제 자식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던데 어디 정말 성인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창은 주왕이 보낸 국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 국을 마십니다. 창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천하를 위해서도 주왕을 타도해야 하지만 주임금 창의 개인적인 이유로도 주왕과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주임금 창이 자기 아들 고기까지 먹은 데다 또 많은 선물을 바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왕은 창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때 창이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바로 주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낙서 지역을 바칠 테니 대신 죄수들에게 둥근 구리기둥을 걷게 하는 잔인한 형벌 포락지형을 폐지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때 주왕은 자기가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천하에 창의 명성이 드높아지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땅이 너무도 탐이 났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고 창에게 서쪽 지역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서백이라는 벼슬까지 내립니다. 이후 주임금 창은 서백창으로 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은나라의 가장 서쪽 주나라로 돌아와서 천하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된 서백창에게는 탕임금이 이윤을 만났듯이 혁명의 과정을 진두지휘할 위대한 책사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서백창은 길을 나섰다가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강씨노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강태공인데요. 요즘도 낚시하는 사람들을 강태공이라고 하는데 주나라 혁명이 성공한 이후 그 공로로 제나라를 분봉받았기 때문에 제나라 태공이라는 의미로 강태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이름은 강상 혹은 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씨와 여씨도 강태공을 시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강태공이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주나라 태공이 그토록 기다려온 사람이라고 해서 태공망이라고도 합니다. 이 강태공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본 책이 바로 18사략이라는 만화책인데요. 여기를 좀 가리겠습니다. 고우영 화백이 그린 이 책은 중국의 18개 역사서를 간추린 18사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고우영 화백이 그것을 만화로 옮기셨습니다. 삼왕오제부터 송나라까지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강태공 이야기가 이 10권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중에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강태공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강태공은 나이 80이 되도록 글만 읽고 집안 생계를 돌보지 않아서 가난에 지친 부인에게 구박과 독서를 듣는데 수십 년에 걸친 부인의 도끼 어린 원망을 만화에서는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태공의 내면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인은 결국 지쳐서 떠나고 말고 그 이후 강태공은 떠돌면서 낚시를 하고 살았는데 서백창을 만날 당시에 강태공이 썼던 낚시에는 미끼도 없고 낚싯바늘이 똑바로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는 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은 것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서백창은 강태공을 얻고 나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남인 배급고가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희발이 자리를 물려받았고 강태공은 희발을 도와 혁명을 실행에 옮깁니다. 서백창의 인한 정치가 소문이 나서 이미 은나라의 제후국 3분의 2가 주나라 쪽으로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주임금이 된 히발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은나라 주왕을 공격합니다. 이때 강태공과 함께 적극적으로 히발을 도운 사람이 바로 히발의 동생 히단입니다. 또한 주나라 역사에서 돋보이는 점은 무왕도 사실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한 2, 3년 만에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적자 아들이 아직 어려서 혁명에 직접 동참한 무왕의 형제들이 왕위를 빼앗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무왕의 동생 히단이 바로 주공단인데, 이 주공이 무왕을 대신해서 새 천자국 주나라의 제도와 법제를 정비하면서도 왕위를 탐내지 않고 무왕의 아들 성왕을 옹립해서 장자를 위주로 한 승계제도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조선 초기에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즉위한 이후 새 왕조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사대부들이 비굴하게 권력의 굴종에 살아남는 악습이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 주나라 혁명을 완성시킨 주공의 역할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주공은 원래 노나라에 분봉됐지만 수도에서 업무가 워낙 많아서 노나라로 가지 못하고 대신 아들 백금을 보내서 노나라의 시조가 되게 했는데, 약 470년이 지나서 이 노나라에서 공자가 탄생했습니다. 공자는 주공을 가장 존경해서 몸이 노새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말을 논어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고대 중원 지역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고대 중국의 역사는 고대 동아시아사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변방의 세력이 중원으로 밀고 들어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간 그런 역사였습니다. 맹자는 순임금이 중원의 동쪽 끝에서 태어난 동쪽 오랑캐 사람, 동이지인이었고, 문왕은 서쪽 끝에서 태어난 서쪽 오랑캐 사람, 서이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황하강 중류 지역의 작은 부족 국가들로 시작해서 외부 세력과 통합되면서 점점 몸집을 불려나간 것이 바로 중원의 역사였는데요.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역시 중원의 일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변방 취급을 받던 나라였고, 수나라와 당나라는 대표적인 한족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수하당의 왕조는 선비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송시대에 전통적인 중원 지역은 금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원나라 때는 다시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명나라 이후 여진족이 지배한 청나라 때 지금의 중국 국경이 확정된 건데요. 송나라와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와도 큰 영향을 주고받았던 동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함께한 나라들입니다. 지금은 몽골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중국 땅이 돼서 중원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더 밀접했던 동북 지역의 역사까지 모두 중국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고대 중국 역사는 중원에 영향을 준 이들 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사로서 함께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대학 6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강고왈 극명덕 상서 강고에 이르길, 문왕께서는 당신의 덕을 세상에 잘 밝히셨다. 태갑왈 고시 천지명명 태갑에 이르길, 선왕들께서는 이 하늘의 밝을 명을 잘 살피셨다. 제전왈 극명준덕 제전에 이르길, 요임금께서는 거대한 덕을 잘 밝히셨다. 개자명야 이 말들의 공통된 의미는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덕을 세상에 밝혔다는 점이다. 탕지 반명왈 탕임금이 쓰신 제기용 제야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진실로 매일 새로워져라. 매일매일 새로워져라. 또 매일 새로워져라. 강고왈 작신민
강고에 이런 말이 있다. 새롭게 백성들을 교화시켜라. 시왈, 주수구방, 기명유신. 옛 노래는 말한다.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하늘로부터의 명을 항상 새롭게 받는구나. 시고 군자, 무소, 불용, 기극.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덕을 매일 새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 이제 서경과 시경에 인용된 말들이 눈에 잘 들어오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대학 7장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